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극심한 혼란 상황을 보이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15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의원들과 당무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8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 전당대회를 조금 앞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대변인은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현재 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네요. 정말 많이 어려운 우리 당 상황에 대한 우리 당내 통합과 단결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이뤘고요. 또한 당의 현 상황에 있어서 참 냉정한 평가와 철저한 쇄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이 중진 의원들의 공감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 준비를 비롯한 많은 절차들을 이뤄낼 지금 비대위의 역할과 구성들에 있어서도 의견들을 원내대표께, 직무대행께 많은 의견 전달을 많이 주셨습니다. 조기 전대 자체가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당원 당규상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의견들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네,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건 실감하실 겁니다. 장해찬 전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단장, 권지웅 이제는 전자를 붙여야겠네요. 민주당의 전 비상대책위원, SBS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비대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다음에 총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논의 과정에서 이번 지방선거 왜 대패했느냐, 그 원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진단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패배의 원인은 한 가지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생각하는 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짚었는데, 대선에서 지고 그러면 대선에서 선택받지 못했다는 정당의 위치성으로 사실은 정당을 운영했어야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기에도 4월 말 5월 초부터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검찰개혁 법안이 되게 무리하게 좀 입법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뭐 좀 다른 이야기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기도 했죠. 근데 그때서부터 벌어졌었는데 저는 대선 패배한 정당이라고 하면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상 그건 모두의 정부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공천에 있어서 좀 더 감동적인 공천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사실은 아주 주요한 곳에 배치를 하게 되면서 이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되려 다시 대선의 연장선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선에 있어서 좀 잘못했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홍영표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었는데 이게 비대위가 이제 최고 결정 기구다 보니 비대위에서 이게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 송영길 전 대표를 살렸다는 취지로 홍영표 의원은 얘기를 했어요. 이건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아마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상황 어떻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다시 살려내는 과정. 저는 사실은 그때 그 전략공천위에서 원래 내부에서 결정한 게 갑자기 밖으로 나오면서 이게 마치 한번 결정됐다가 번복된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비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걸 말미에 최종적으로 결정했어요. 경선을 해야 한다고. 근데 왜 그랬냐면 새로운 사람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에 좀 유력한 새로운 주자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저희가 찾지 못했고 그건 비대위의
부족함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미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을 모시고 경선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그것을 주장해서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서 경선이 이뤄졌다기보다는 서울에 출마할 좀 유력한 주자를 찾지 못했던 비대위의 책임으로 저희가 이미 출마를 마음먹었던 분들로 경선을 치렀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네. 아마 이재명 전 후보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당시는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없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어떤 유력한 대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설명 가능한 다른 루트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다 네네. 지났는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이제 의원이지만 그 당시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전화가 비대위원에게 일일이 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 예. 게 마지막까지 사실 마지막에 박영선 후보님을 찾아뵈서 마지막까지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영선 전 후보께서 또 나오시겠다고 했으면 저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박영선 후보께서 스스로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해 주시면서 저희가 경선으로 가닥을 잡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그리고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춘호 의원. 네. 일단 이재명 전 대선 후보는 이제 국회 입성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다. 어제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의원들과 당무위원 연석회의가 오히려 이런 친이재명계 대 반이재명계, 이 반이재명계를 친문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갈등이 공개적으로 분출하는 계기가 될까요? 일단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더 싸우는 모습이 나가는 것을 극구 경계하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불협화음, 갈등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들이라는 게 항상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꼭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당에서의 어떤 앞으로 당의 진로, 그다음에 두 번의 계속된 패배에 따른 책임 소재, 원인 규명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민주당 내분이 계속될 거고요. 그다음에 선거에서 진 당에서는 항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진로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꼭 이렇게 꼭 나쁘게만 볼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이재명계의 좌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 전체가 잘못해서 대패한 것이다. 이 얘기는 이재명 후보 때문에 진 게 아니다. 현재 당을 개혁하고 이끌어갈 인물 이재명 말고 누가 있는가? 공개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차기 민주당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문진석 의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총괄 선대위원장 맡았어도 결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까지 또 언급을 했네요. 또 다른 목소리 아까 나갔는데 다시 한번 좀 보죠. 홍영표 의원, 친문계 또 좌장이다 뭐 이런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지방선거 패배는 잘못된 공천에 대한 심판이다.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다. 김정민 의원, 이재명 송영길의 출마가 참패의 결정적 원인이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더 큰 심판 받을 것이다. 뭐 이미 공개적으로 저렇게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선거방송 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승리한 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해서 승리했다 아니면 민주당이 잘못해서 승리했다? 장해찬 단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새롭게 이제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 한 번은 믿어보겠다라는 민심이 표출된 것이고 동시에 민주당이 말도 못하게 못한 그 반사이익을 누렸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건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이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많은 노력을 했고 과거 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시절과는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 쇄신했습니다만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못한 반사이익을 누린 게 더 객관적인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계속 못할까 봐
그래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못하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에 기대서 총선까지 남은 2년을 보내게 될까 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정치라는 게 국민을 향한 서비스업인데 국민께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치열한 경쟁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독주하고 오만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또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못해도 너무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야당복 많다는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야당복 많다는 이야기가 스물스물 이제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무적으로 봤을 때 또 국민의힘의 이익을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4분 5열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재명 의원에게 당권을 맡겨서 이재명 체제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한 길이지만 우리 정치라는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 생각해서는 이재명 의원 이선으로 물러나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민주당의 당권을 맡아서 혁신 경쟁을 펼치는 게 더 건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요. 민주당이 그런 방향으로 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잘해야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 잘할 것이다. 자극받아서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비대위원회 함께 하다가 그만둔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네. 이제 민주당을 떠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때요? 저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금 직책이 없어진 것이지 민주당 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기 전당대회나 아니면 분열되는 어떤 의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그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려 대선 이후에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를 충분히 떠들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중지를 가지고 그렇게 모아진 것이 있어야 그걸 준거 삼아 사실은 개혁을 세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비대위원 할 때도 사실 대선 평가를 좀 세게 하자. 그게 어떻든 그것을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개혁의 준거도 없는 상태로 가게 되면 개혁을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지방선거가 바로 배치되면서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려 지금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는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대선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의 민주당이 무엇이 부족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저는 이것이 이제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구겨진 민주당을 펴는 일이라고 저는 되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기 전당대회를 반대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전당대회로 넘어가게 되면 당장 당권 주자들을 두고 줄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줄선 쪽에 그 당권 주자의 과거 잘못은 비판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원내 대변인께서 발표하신 걸 보면 예정대로 8월 말에 진행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달이 남대요 그러면? 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또 등록 기간 따지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이 이제 새롭게 구성될 비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될 네, 거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간은 짧고 네. 그러니까 차기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계속 비대위원장 권한 대행으로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큽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를 곧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지도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는 쉽지 않겠다. 근데 대선평가위원회를 꾸린다든가 혹은 아니면 당혁신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지금의 민주당과 거리감을 두고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만한 게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 잘 아시죠? 네. 예. 20대 국회 때 워낙 민주당에 또 쓴소리도 많이 했던 그런 의원인데 지난 총선 때 낙선을 하고 최고위원 임기도 끝나서 지금 전 최고위원 활동하지 않다가 SBS 선거방송 출연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한 얘기가 있어요. 다음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처럼 자기와 함께 당에 쓴소리를 냈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2달 정도 기간이긴 하나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번 지방
대선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런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추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송영길, 이재명 이런 분들의 출마에 있어서 그 지도부 또 특히 원내대표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당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제 권지훈 전 비대위원이 보기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생각은 동의한 사람 많긴 많아도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 김혜영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걸 크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건 이번 지선에서 왜 졌는가가 아니라 지난 3개월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왜 졌는가이거든요. 근데 그 대선이라고 하는 건 그간 5년간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좀 자장을 맡아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좀 보자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 비대위원장 혹은 아니면 혁신위원장, 평가위원장을 저런 분이 맡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주류가 그렇죠. 이건 시청자들이 보거나 구구회자, 제3자가 보는 관점에서 윤춘호 의원, 네. 민주당의 주류라고 불리는 친문계가 또 지금은 이재명계가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쉽게 동의하겠는가 뭐 이런 물음표도 생기지 않을까요? 동의하지 않겠죠. 동의할 리가 없다고 봐야 될 텐데 다만 친문이라고 그럴까요? 뭐 친문 아니면 친명 두 뭐 양대 계파에서 일종의 타협의 소산으로 뭐 김혜영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건 그러니까 당에 쓴소리를 하는 일군의 그룹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또 당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민주당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또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의 출마를 촉구를 했었고 또 그런 목소리에 힘입어서 나갔던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친문 의원들이랄지 친문 인사들이 지금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이 당의 지분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질문, 그러니까 김혜영 내지 뭐 박용진이랄지 뭐 이상민이랄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에게 이미지는 좋지만 당 내에서는 소수파인 분들이 당의 주도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장해찬 단장은 반대당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당의 주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주류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도 나온 것처럼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이상민 의원이라든가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참 바른 소리 한다. 그런데 그런 얘기할 때마다 문자 폭탄을 받는다라고 스스로 또 공개도 하고 말이죠. 이 상황이 뭔가 약간은 언밸런스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중정당은요. 예. 끊임없이 주류와 강성 지지층이 불편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해요. 이거는 국민의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고 국민의힘의 전신정당도 사실은 그러한 진통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만 여러 방송에서 일관되게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체제가 가는 길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어땠습니까?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버들 당에 출입증 얻어가지고 막 국회 안에 취재하고 그랬죠. 지금 민주당 보세요. 극좌라고 표현되는 뭐 반대적인 의미로 김어준 씨나 뭐 이런 여러 팟캐스트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의견에 휘둘리고 거기에 당 대표급 사람들이 다 나가서 뭐 아양 아닌 아양을 떨고 있는 모습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고요. 선거 패배 이후에 위기감이 고취됐을 때 그 당시 이 미래통합당이나 이전 자유한국당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보수 우파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졌던 건 중도를 못 잡아서 진 게 아니라 보수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서 진 것이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출마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1등 했어요. 당원투표에서 밀려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구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21대 총선 역대급 참패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특히 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될 초선 의원들 SNS 보면요. 개혁이 부족해서 졌다. 결국 검수완박에 대한 이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수 덜박이어서 졌다.
검수완박 더 해야 된다, 언론개혁 더 해야 된다는 기조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정확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안 된다는 걸 상대당에서 긴 세월 고생하면서 보여줬는데 왜 답습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주류나 강성 지지층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전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야 되는 대중정당은 항상 강성 지지층을 좀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 균형감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저는 결과적으로 김혜영 전 최고나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이 이번 비대위 국면 또 이 다음 전당대회 국면에서 네. 민주당의 지도부 입성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할 때는 자신들의 총선 공천이나 국회의원 의석수가 걸릴 때 아니면 이분들 사실 대선 패배, 지선 패배 아픈 척하지만 별로 아파하지 않아요.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 정치를 방송하면서 한 7, 8년 지켜본 결과 진짜 뼈아픈 혁신은 항상 총선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2016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왔던 것,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아무리 2번 지고 3번 져도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춥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더 이 좌충우돌하다가 총선 직전에 정당 지지율 낮으면 그때 가서야 마지못해 박용진 의원이나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캐릭터를 호출하면 호출하지 지금 국면에서 그럴 가능성 국회의원 의석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민주당 지도부 다음 전당대회까지 당을 꾸려나갈 지도부를 구성하는 문제는 뭐 어쨌든 오늘 의원총회란 당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어떤 가닥이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첫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정당사에서 뭔가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 뭐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의 승리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인재 대선을 꺾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거기에 비견할 만한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한 번 한 적도 없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일약 제1야당의 대표가 된다는 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나갈 때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출연하고 나간다 그래서 사실 끝나고 나서 제가 왜 나가냐 그랬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때 끝나고 나서 아 이제 세상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나도 더 민감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사실 예. 이제 출마 결심 예. 초기에 저랑도 방송에서 자주 근데 본인도 보니까 그때는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게 이 자리에서 끝나면 택시 운전수 해야죠. 저 면허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목표가 예. 3등 안에 드는 거라고 예.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컷오프 통과하는 게 목표다. 그것만 해도 소기의 성과라고 말했는데 앵커 말씀처럼 진짜 이 보수 지지자들의 요구가 분출되면서 시대 변화의 어떤 상징점이 된 거죠. 지금이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그게 꼭 젊은 정치인, 뭐 20대, 30대 젊은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어떤 이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 꼭 대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과 세력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힘들은 선출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세울 건가는 그 과정의 어떤 하나의 징검다리 정도지. 사실 크게 중요하지 네, 않아요. 이것 자체가 전당대회가 중요한 거죠. 네. 결론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혁신위원장 혹은 아닌 비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룰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고 룰에 따라서 사실은 게임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종전의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대의원들의 비율이 되게 높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이 뛰어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의원들을 보통은 지역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위원장은 국회의원인 경우가 대다수인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그 룰을 푼다고 하면 또 다른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민주당이 혁신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조금 부족하다는 장해찬 전 단장님의 지적에 좀 되게 아프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당장 내년이 총선은 아니지만 지금 바꾸어내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걸 바꿀 계기가 많지가 않아요.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당대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앞당겨서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바뀌어야 된다는 아주 절박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더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싸워야 된다? 네, 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당이 쪼개지더라도 2달간 싸워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쪼개지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것인데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는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철호 의원,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싸워야 된다. 당이 쪼개지는 걸 불사하더라도 왜 졌는지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해주셨는데 결정적으로 그
논쟁의 한가운데는 이재명 의원의 패배 책임론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 논쟁의 핵심은 예. 이재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말 시작하는 마음으로 폭넓은 개혁 논의, 혁신 논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말을 하다 보면 이재명 의원이 다음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을 용인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의원에게 얼마만큼 물을 거냐라고 하는 모든 게 전부 이재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은 논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권력 구도의 늘 이제 어떤 한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한 점에서 어떤 민주당 개혁 논의의 어떤 한계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제한 같은 것들이 너무 좀 분명해 보여요. 그다음에 또 더 큰 문제는 전당대회를 어쨌든 2달 안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당권을 두고 싸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근본적인 개혁 논의보다는 결국은 당권 싸움에 집중되는 치우치는 그러한 논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이재명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친이재명계와 친문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건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이번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할 당시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인천 계양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의원이 인천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러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았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 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자, 저 중간에 잠깐 이렇게 편집이 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 이야기가 앞뒤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이런 연호가 워낙 길어서 그 부분을 조금 잘라낸 거고요. 자, 보십시오.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 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SBS 선거방송에서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방송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를 그 당시에 많이 해서 진중권 작가도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었는데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김혜영 전 최고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네. 그리고 이재명 고문의 그 계양을 출마가 패인 중에 하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희 민주당 그 지지세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이재명 고문이 당선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정치적 의미 있는 행보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고문의 이번 지방선거 출마는 상당히 좀 납득하기 어렵고 또 명분이 굉장히 뭐 부족한 그런 출마였지요. 그래서 아프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에 나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또 여러 형사적인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형사적 의혹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난 후에 당대표를 또 출마하고 정치적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작게는 우리 민주당에 좋고 네. 크게는 대한민국에 좋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이길 때를 나갔던 거기 때문에 그 승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선거 패배의 요인이고 당대표 나가는 것도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형사적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밝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의원은 이제 민주당의 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됐고 힘이 있는 인물이 됐어요.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전국 과반 승리를 약속했고 그다음에 정치인의 무한 책임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 이야기를 갖고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재명 의원을 만난다면? 일단은 저는 이재명 지금 의원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줬던 행보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권에 출마하는 것을 포기하는 방식이 될 거냐 또 다른 방식이 될 거냐는 전 좀 논의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좀 이 논의를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당권 주자들 사이에 서로를 비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지선에 졌지만 이 지선에 진 것의 제일 큰 이유는 대선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졌던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적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거나 혹은 아니면 소통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아니면 성비위와 관련된 문제에 단호하게 대하지 못했던 것들이 누적되어서 저는 대선에서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혁신 경쟁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도 왜 어떤 내로남불적 조치로서 무언가 했던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아니면 되게 기득권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제일 앞세워서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앞으로의 2년의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들도 물론 이 대선과 지선 사이에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민주당의 쇄신은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민주당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짚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더 쏟아져 나와야 제대로 된 당권 주자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그러면 이재명 이 참 너무 힘든 질문이 될까요? 이재명 의원이 출마한다면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지지할 수 있느냐? 뭐 아니면 지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 뭐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선 전에는 그러니까 대선을 막 직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권 주자가 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도 민주당의 혁신의 아이콘이었어요. 네. 단순히 대선 주자에서 힘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주변부에 있으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죠. 실용적이기도 했고요. 근데 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저도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이후로 제대로 된 대화나 아니면 이야기를 나눠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섣불리 이러저러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전에 신뢰했던 것보다는 저도 좀 그 신뢰감이 흔들린 상태긴 합니다. 예. 뭐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도 뭐 아주 작은 도시는 아니죠. 기초단체장에 네. 불과했고 전국적인 정치인이 아니었는데 촛불 집회를 계기로 해서 일약 인지도가 상승을 했고 그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주 그 사이다성 발언으로 그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얻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되고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 그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됐는데 이제는 그 책임론에 어떤 책임론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말이죠. 기자들이 그런 질문 당연히 했겠죠. 이재명 의원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선거 패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번 패배의 요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죠? 윤춘호 의원? 글쎄요. 예. 저는 이재명 의원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인천 계양 자기의 근거지가 전혀 아닌 인천 계양을의 대선
대선 패배 직후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5년을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개항에 출마했다는 의미를 생각하면 뭐 그 다음은 당연히 저는 당권 도전 수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선거에서 절반을 이기겠다고 하는 뭐 약속은 내걸었습니다마는 대선 이후 불과 2달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자기가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의 패배랄지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충분히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를 구상했던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재명 의원이 가려고 하는 길은 저는 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이 이야기한 무한 책임, 출마 선언 당시 무한 책임은 아마 전국 과반 승리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지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 지선 나올 때도 그렇고 내가 책임지는 의미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똑같은 논리로 전대 나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는데, 이게 어떤 논리처럼 보이냐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사고 치고 나서 운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보답 원하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충분히 자숙하는 걸 원하는데요. 이재명 후보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책임질 거리는 선거 패배입니다. 본인만 살고 당이 죽었으면 책임을 지는 건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좋은 정치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주류가 뒤로 빠지면서 비주류에게 열어주는 게 바로 책임인 거죠.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 조급증 버려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대 굳이 나오려는 이유가 아마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많이 해야 그 의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다시 대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제가 곁에서 국회의원들 지켜보니까요, 공천 줬다고 계속 충성하지 않습니다. 공천 받은 순간 바로 다른 생각 가지기 때문에 국민이 불러내면 내가 공천 안 줬어도 국회의원들이 내 곁에 줄을 서기 마련이고요. 국민이 나를 찾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100명, 200명 공천 줬어도 한순간에 등 돌리는 게 국회의원들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총선 공천권이라는 당장의 눈앞의 실리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민심의 바다에서 밀물 들어올 때, 썰물 들어올 때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당에서 주류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드네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친문계가 계속해서 민주당의 주류가 될 것이냐를 또 가르는 중요한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탄핵 이후에 사실 주류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었죠. 당의 중심이 확고한 리더십이 없던 상황이었죠. 뭐 지금도 사실 당에 확고한 주류가 있다고 친윤계가 없습니까? 아직? 말하기는 힘들죠. 아니 물론 윤석열 정부의 대부분 다 동의하고 우호적이고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특정 계파가 이 당을 장악해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다소 이해 안 가는 인사를 했을 때 아무도 말 못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의 어떤 적절한 균형과 긴장 상태, 그리고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두 한마음 모으겠다는 이 정도의 기조가 건강한 정당의 어떤 계파 배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